안녕하세요. 서리풀 이야기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의학 및 약학 계열을 설명드릴 세화고등학교 교사 정창욱입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2학년도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되겠죠. 의학 및 약학 계열의 경쟁률을 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의학 및 약학 계열에 대한 지원 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의학 및 약학 계열 대학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 100여 개의 대학이 있게 되는데요. 전국의 의과대학은 총 40개 대학입니다. 유일하게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선발하는 차의과대학을 제외하고 총 39개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치과대학은 11개 대학이 있고요. 작년이죠. 작년부터 학부 전환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 약학대학은 총 37개 대학이 있습니다. 한의대와 수의대는 대부분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요. 보통 한의대는 12개 대학, 수의대는 10개 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럼 경쟁률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이전에 작년 대입의 환경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 기억상으로도 작년 대입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통합형 수능 체제로 바뀌면서 수능 개편이 이루어졌고요. 또 역대급 난이도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난이도의 변화가 너무 심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형별 규모 변화가 조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지원 경향성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형, 첫 번째로는 통합형 수능 체제로 나오면서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역까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선택 과목의 학생들마다 원점수 대비 유불리가 나타났습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수학 영역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표준 점수를 더 높게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예전에 수학 가형과 나형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형을 보게 되는 인문계열의 학생들의 성적대가 자연계열의 학생들의 성적대보다 높은 구조를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통합형 수능 체제로 인해서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인 자연계열의 학생들의 성적대가 높아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영향이냐면, 자연계열 학생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적분과 기하를 본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이 다수가 했고 거기에 합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로 지역균형 전형의 확대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발표로 인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형태로 지역균형 전형의 인원을 늘렸는데요. 이게 서초구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수시 모집에서 너무 안 좋은 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수와 논술 전형의 인원수를 감소시키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수를 늘리다 보니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서,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죠? 내신 성적 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서초구 학생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입시 환경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또 다른 발표가 있었죠.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을 40% 이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시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서초구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시 모집에서 유리한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과를 좀, 수능 성적 결과를 따져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더 높게 분포가 되었고, 이것이 지방보다는 서울, 학과보다는 더 상위 학교의 대학을 선택하는 이러한 정시 선호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학 및 약학 계열의 인원수부터 좀 살펴볼까요? 의학 및 약학 계열의 모집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 6,608명, 올해는 6,599명,
약 6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6천 명이라는 숫자는 미적 기하의 응시자가 보통 2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인원의 3.2%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6,600명에 해당하는 이러한 인원이 수시에서는 3,800명 정도, 수시에는 2,70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2,700명이라는 숫자가 많다, 적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대 인문과 자연계열의 정시 모집 인원을 전부 다 합해보면 약 1,30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2배 정도가 되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볼까요? 서울대 자연계열의 정시 인원은 700명이 약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4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의학 및 약학 계열의 인원을 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시 경쟁률 또는 수시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이것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들이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의학 및 약학 계열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재학생들의 선호도는 당연히 높다라는 건 가정하고 어떠한 환경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명 지방대 육성법이라고 얘기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제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다 보니 어떠한 발표 내용이냐면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는 지방 소재의 대학에서 40%를 의무적으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개년에 해당하는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을 좀 살펴봤습니다. 2013년, 즉 2022학년도 지역인재 전형을 좀 살펴보면요. 약 1,300명 정도 모집을 해왔다가 2024학년도 현재 고2 학생들부터가 되겠죠. 몇 명입니까? 1,800명이 넘게 되죠. 그럼 이것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2,000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6,600명 중에 2,000명을 빼주면 4,6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초구에 있는 학생들이 의대와 약대를 원하는 학생들이 다른 구보다,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경쟁률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이러한 지방대 육성법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졸업생 빠뜨릴 수가 없겠죠. 졸업생의 인원은 약 13만 명 정도가 매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능 응시 인원의 약 몇 퍼센트가 되냐면 28% 정도가 됩니다. 인원수의 변화가 없는데 왜 졸업생 또는 N수생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는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졸업생들이 응시하는데 그 졸업생의 성적 분포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신문 기사에 의하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에서 2020년에 자퇴생이 약 25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성적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겠죠.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재수나 반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반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더 좋은 의대로, 또 작년부터 만들어진 신입생 선발을 하고 있는 약대로 분명히 진학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형 수능체제로 인해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교차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합격도 많이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과에서 계속 학교를 다닐까요? 저는 절반은 반수나 재수를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2022학년도 대입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2023년도인 올해는 어떨까요? 그리고 고2 학생들이 보는 2024학년도 대입은 어떨까요? 경쟁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한 예로 제가 일부 의대 및 약대의 논술 전형 경쟁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울산대 의대를 제외하고는요. 거기에 보면 아주대 의대, 인하대 의대의 경쟁률을 한번 보세요. 460대 1, 480대 1이 넘죠. 작년에 약대가 핫했습니다. 성균관대 약대를 한번 볼까요? 666대 1입니다. 즉 상상 그 이상이라는 얘기죠.
선생님, 논술 전형은 저희가 많이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시 모집의 경쟁률도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주요 정시의대 모집 경쟁률을 보게 되면 2022학년도에 7.19대 1입니다. 그 이전인 2021학년도에서는 6.13대 1이었습니다. 그러면 나군을 제외하고 가군과 다군을 보게 되면 경쟁률이 상승한 것이 보이겠죠.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인원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지원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합격선은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는 의학 및 약학 계열에서 어떻게 하면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위치는 자신의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입니다. 즉, 수능 성적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평소에 보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성적과 자신이 가고 싶은 의대나 약대가 있을 때 목표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차이를 줄일까요? 나는 논술로 갈 거야. 나는 내신만 챙길 거야. 아니야, 나는 정시에 강하니까 수능 성적만 챙길 거야. 아닙니다. 최상위에 해당하는 의약학 계열의 대학을 가려면 이 모든 것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학교 생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전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 학생부, 즉 교과 내신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만 보통 따지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하고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이슈는 자소서를 폐지하는 겁니다. 자소서는 일명 학생부 사용설명서라고 합니다.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자소서에서 보완을 하고 어떤 특정 활동에 대해서 동기, 과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보완하는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소서를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생부의 내용은 풍성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능력 특기사항부터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입력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학교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학생부 내용이 풍성하게 기록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학생부의 내용을 어떻게 채우는 게 나을까요? 제가 단순하게 두 가지의 유형을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주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종류를 늘리는 기재 방법. 그 다음 1, 2학년 때 폭넓은 활동을 하지만 점점 학년이 진급을 하면서 그것과 연관된 심화 탐구 활동을 하는 방법.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는 저는 유형 A보다는 유형 B를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세대를 포함해서 5개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대한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4개의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3개의 영역으로 개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당연히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탐구력이 되죠. 수업 시간에도 학업 역량 중에서도 탐구력이 나와야 되고 진로에 대해서도 탐구력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탐구 활동에 대한 또는 심화 활동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학생부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표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양대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의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봤습니다. 한양대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3가지가 되는데요. 수업 태도,
그 다음 수행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호기심이 있느냐, 이러한 세 가지입니다. 그럼 한양대에서 발표한 예시를 좀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화법과 작문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만큼 성실히 임하는 학생, 이러한 표현이 있고요. 또 화학2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화학 제품의 부작용 점점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론적 내용을 알아보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계속 알아보려는 태도를 가졌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 물리2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자세계에 관심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파인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양자역학 수업이라는 책을 읽는 등 스스로 심화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대학에서 평가를 좋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학교 내신과 학생부의 내용만 잘 챙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의대에서는 학생부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 기반 면접에서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하는 3개부터 5개의 면접실을 이용하는 이러한 면접 방식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면접실에서 상황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제시문을 주거나 또는 학생부의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을 진행합니다.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의대나 약대에 이러한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다중미니 면접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늦어도 겨울방학 때부터는 면접 준비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논술 전형, 답답하죠.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높은 경쟁률이 아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자료에서 본 적이 있죠. 그러면 그래도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될까? 지원해야 됩니다. 특히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의 내용이 부족한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서 우리가 의학 및 약학 계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대로 4가지를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대학에서는 항상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모든 면접이나 논술 문제가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출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논술 준비는 항상 어디가 첫걸음이냐면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이것이 논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수능 성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보고 있는 모의고사의 성적표 활용을 최대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점수, 등급 이것만 확인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모의고사 성적표에서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의학학 계열의 대학의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충족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대학에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또는 정시 지원 가능의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틀렸는지 잘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보충학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의학 및 약학 계열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단순 표준 점수 참고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영역의 표준 점수를 그냥 더한 값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지원을 할 때는 그 해당 대학의 환산 점수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략적으로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영역을 제외하면 수능 문제가 총 115문제가 됩니다. 영어는 당연히 1등급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의대는 몇 개냐면 6개, 치대는 9문제.
약대는 11개의 문제 이내로 틀려야만 그나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문항이 어느 정도냐? 작년에 역대급으로 높은 난이도의 수능 문제였습니다. 그걸 예상하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예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대는 서울대 중하위권 대학과 지원선이 같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치대는 서울대 하위학과나 연고대 중상위학과와 합 지원선이 같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약대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의 하위학과와 지원선이 같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성적을 받으려면 공부가 어마어마해야 되겠죠.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지만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의대나 약대를 들어가게 된다면 예과 때는 편하게 대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본과에 들어가게 되면 본과에서 공부하는 공부량이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양의 10배 이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학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친 1학기 전체 범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걸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직업으로 간다면 이러한 공부량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힘들다라는 것보다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려움이나 힘든 점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한다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고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의학민 약학계열 대학이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